복어는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회로도 먹지만 특히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해장용 식재료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알과 내장에 독이 있다는 겁니다. 테트로도톡신이라고도 하고요.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맹독성 신경독이에요. 독성이 청산가리에 1000배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소량만 먹어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무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복어를 손질한다고 해도 목숨 걸고 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의 손길도 사실 저는 좀 믿기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비전문가가 손질한 복어를 먹고 사망하는 사고도 많습니다. 복어독을 먹게 되면 일단 자율신경이 차단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요. 결국 호흡 중추를 억제해서 사망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정신은 멀쩡한데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손질된 복어 요리를 먹고 사망하는 사건들 이외에 다른 양상의 변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어독에 진통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알려지면서 중국이나 북한에서 복어독으로 만든 약물들이 불법으로 수입 거래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약물들 때문에 사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복어독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이렇게 위험한 복어독에 얽힌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자는 2명인데 과연 두 사람이 어떻게 복어독에 접촉하게 된 건지,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건지 준비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008년 4월 27일 오전 6시 40분경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소방서 119 구급센터에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전화를 건 남성은 힘겨운 목소리로 숨쉬기 힘들다, 중독된 것 같다 라는 내용을 말했고요. 그렇게 전화가 끊깁니다. 구급대원이 바로 출동했고요. 오전 7시 38분에 경기도 광주 제2중부고속도로의 하행선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를 발견합니다. 당시 이 차 안에 두 남성이 쓰러져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 사망한 상태였어요. 이 승용차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박 씨 소유의 차량이었고요. 이 박 씨가 119에 전화를 했던 신고자였습니다. 조수석에서 사망한 남성은 김 씨였어요. 발견 당시에 두 사람의 입과 코 주변에 공통적으로 흰색 거품이 보였어요. 차 안에 구토한 흔적도 있었고요. 두 사람 다 겉으로 봤을 때 어떤 몸에 보이는 특별한 외상은 없어 보였고요. 발견 당시에 운전석 쪽에 창문도 내려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결국 뚜렷한 사인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국가수의 부검을 의뢰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구토물도 함께 검사를 요청했어요. 부검이 진행되는 동안 사인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계속됩니다. 우선 이 차량에 있던 두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는데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운전석에 있던 신고자 박 씨는 48세의 사업가였고요. 골프 의류를 판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망한 김 씨, 이 조수석에 있었던 사람은 50세, 이비인후과 의사였어요. 두 사람이 이날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로 예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망 당일인 4월 27일 새벽 5시 15분에 서울에서 출발을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골프를 치러 갈 정도면 기본적으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건강했던 두 사람이 갑자기 함께 사망했고 구조 전화를 했을 때 박 씨가 중독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두 사람이 독극물 중독으로 인해 피살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경찰이 봤을 때도 특별히 다친 데도 없었고 유독가스를 마셔서 사망한 걸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황상 무언가에 중독됐을 가능성을 높게 봤어요. 일단 두 사람이 서울에서 출발한 지 약 1시간 반 만에 사망한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정확한 사인을 찾을 수 있겠죠. 경찰은 두 사람의 이동 경로에 있는 CCTV와 이동에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는데요. 이들이 새벽 6시 12분경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서 휴게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유하는 동안 김 씨가 했던 어떤 행동에 경찰이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던 걸까요?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김 씨가 하얀색 비닐봉지를 들고 차에서 내려요. 그러더니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그런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된 거죠. 경찰이 곧바로 그 화장실로 향했고요. 곳곳을 막 뒤지다가
화장실 휴지통에서 김 씨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하얀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열어봤더니 드링크 빈병 2개가 있었고요. 작은 시약병 1개, 주사바늘, 주사기 1개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이 증거물들도 이제 국가수에 분석 의뢰가 들어갔죠. 얼마 후에 이 2사람에 대한 1차 부검 결과가 나와요. 내부 장기에서는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런데 약물 검사 결과에서 뭔가 나옵니다. 박 씨와 김 씨 2사람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그리고 항불안제인 클로티아제팜,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인 프로프라놀롤이 검출된 거죠. 이 약물들은 대부분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다 섞어 마시고 약물로 인해서 중독사 했구나 이렇게 경찰이 추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쉽게 해결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요. 근데 이상한 건 이 약물들이 모두 치사량 이하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약물에 의한 중독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냥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어요. 2사람이 사망한 정황을 볼게요. 새벽 6시 12분에 휴게소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화장실에 쓰레기를 버렸고 약 28분 후인 6시 40분에 중독됐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중독이 되고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부검의도 이 빠른 중독 속도에 의문을 가졌고요. 일반적인 약물 검사로는 나오지 않는 어떤 자연독으로 인한 사망을 의심하게 돼요. 특히 자연독 중에 신경독인 보거독, 테트로도톡신에 중독됐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보거독을 중심으로 한 이 자연독 위주로 재검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2008년 5월 중순경에 이 재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당시에 신고했었던 박 씨의 위와 혈액 그리고 구토물에서 보거독 성분이 검출됩니다. 보거독에 의한 중독사가 맞았어요. 예상대로. 그런데 옆에 있던 김 씨에게서는 보거독이 검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검사를 합니다. 김 씨에 대해서만. 결국 6월 17일에 김 씨의 혈액에서도 보거독이 발견돼요. 이 한 달간의 검사와 실험으로 이 2사람이 보거독에 의한 중독사로 결론이 났고요. 이 내용이 경찰에도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부검 결과를 보면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결과상 2사람 모두에게 일단 보거독이 발견되긴 했지만 신고자 박 씨는 위 내용물과 혈액에서 발견이 됐고요. 김 씨는 위 내용물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혈액에서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아마도 김 씨는 호흡기를 통해서 보거독을 흡입했을 거고 그래서 더 빠르게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후에 보거독을 직접 섭취한 박 씨가 사망을 했을 거고요. 신고 전화도 박 씨가 했기 때문에 김 씨가 먼저 사망했고 그 후에 박 씨가 사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날 2사람이 강원도 원주 골프장에 가서 하기로 했던 건 약 10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기였어요. 아마도 높은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했겠죠. 경찰은 이 2사람이 이 경기의 어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 의약품들을 섞어서 먹고 보거독도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보거독이 운동 능력을 올려준다는 어떤 잘못된 정보를 믿고 먹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2008년 6월 20일에 경찰은 2사람의 사망을 자살도 타살도 아닌 실수에 의한 사고사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언론 보도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추가 보도가 없었던 걸 보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결과가 납득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단순히 운동 경기 향상을 위해서 그랬다? 그래도 둘 중 한 사람은 의사인데?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건 정황들도 그렇고요.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사건인데 지금부터는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망 사건의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맹독을 먹었다는 어떤 주장에 대한 의문이에요. 경찰이 이런 판단을 했던 이유, 그러니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보거독을 먹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신경통, 관절통, 류머티즘 이런 것들의 민간 진통제로 보거독이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말기암 환자나 중증 질환자들의 모르핀 대용 진통제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몰래 들여온 캡슐을 이용하기도 하고 불법 제조된 약품을 먹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일부 연구에서 보거독의 암 환자 대상 임상실험 내용은 찾아볼 수 있지만 아직은 효능에 대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용화된 상황은 아니에요.
이렇게 안전이나 효능이 보장되지 않은 보거독을 암이나 중증 질환에 이용하는 건 사실 임상 의사들도 절대 권하지 않는 치료 방법입니다. 아마도 경찰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력을 올려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거독을 먹었을 거다. 이런 이유를 댔던 거예요. 그런데 사망한 두 사람은 48세, 50세였고요. 10시간짜리 골프 경기에 도전할 정도의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에서도 질병 소견은 없었어요. 가족들도 이 두 사람에게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 건강한 두 사람이 굳이 몸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떻게 맹독 성분을 먹으면서까지 골프를 치냐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약물 검사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에요. 몸에서 발견된 약물들 사이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부검할 때 그 약물 검사 결과에서 세 가지의 전문 의약품 성분이 발견됐었잖아요. 그 약품들 중에서 졸피뎀이 있었는데 이건 되게 유명한 수면제죠. 이게 발견된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골프장에 있는 강원도 원주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새벽 5시 정도에 서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했을 두 사람이 수면제 성분을 먹어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성분이 만약에 한 사람에게서만 발견이 됐다면 개인적으로 수면에 문제가 있어서 먹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졸피뎀 성분이 발견된 거잖아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보거독을 먹을 정도로 이 골프 경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경기력에 도움이 안 될 게 뻔한, 그리고 운전할 때도 위험할 수 있는 졸피뎀 성분을 먹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리고 세 종류의 전문 의약품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발견된 것도 일단 우연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 두 사람의 죽음에 사용된 이 보거독을 누가 샀고 어떻게 구했냐는 겁니다. 경찰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요. 조사 결과 이 보거독이 의사인 김 씨,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산 것으로 밝혀집니다. 사망 3일 전인 4월 24일에 김 씨가 중국의 약품회사 직원인 조선족 박 씨에게 무려 500만 원어치의 보거독을 구매했던 거예요. 이게 다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요. 사실 김 씨는 2006년 말부터 직접 중국으로 가서 조선족 박 씨에게 마취제와 진통제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보거독 캡슐 한 개당 30에서 40만 원을 주고 구매해 왔었다고 해요. 국내에서는 이제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실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보거독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가 있고 개인적인 구매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회사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사망 3일 전까지 샀던 것을 포함해 봤더니 4차례에 걸쳐서 2,400만 원어치의 보거독을 산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게 단순히 운동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목적? 강력한 피로회복 목적? 그런 이유로 샀다고 믿어지시나요? 너무 과하죠. 전문 운동선수도 아닙니다. 2,400만 원 정도의 돈이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물을 구입할 수 있어요. 구매한 이유, 구매한 양, 그 루트, 모든 게 다 의문스럽죠. 개인적 통증 때문에 이걸 사용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환자에게 썼을까? 그럴 일도 없어요. 이비인후과 전문이거든요. 자, 네 번째 의문점이에요. 화장실에서 발견된 그 하얀 봉지 있었죠. 이 증거물에 대한 분석 결과도 좀 이상합니다. 당시 화장실에서 발견된 건 주사기와 시약병, 그리고 드링크병 2개입니다. 두 사람이 한 병씩 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발견된 주사기와 시약병에서 보거독이 검출됐고요. 드링크병의 경우에는 2개 중에 하나에서만 보거독이 검출됐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했던 박 씨는 위와 혈액에서 동시에 보거독이 발견됐어요. 김 씨의 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2개 중에 박 씨가 보거독이 들어있는 드링크를 마셨을 거고 김 씨는 위에서 보거독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보거독이 들어있지 않은 드링크를 마셨다고 볼 수 있겠죠. 정작 보거독을 구입한 사람은 의사 김 씨거든요. 시약병과 주사기도 의사인 김 씨가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 씨가 의도적으로 박 씨만 보거독을 먹게 한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5번째, 김 씨가 보거독으로 사망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당시 전문가는 김 씨는 보거독을 직접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 보거독을 흡입했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화장실에서 발견한 증거품 중에 주사기가 있었지만 김 씨는 이 주사기를 사용해서 자신의 몸에 보거독 성분을 넣진 않았습니다. 김 씨의 몸에서 주사바늘 자국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사기에서는 보거독 성분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아마도 김 씨가 시약병에 있는 보거독을 주사기를 이용해서 박 씨가 먹을 드링크병으로 옮긴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약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추측처럼 호흡기로 보거독을 흡입했을 수도 있고 옮기다가 피부에 묻은 보거독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 씨와 박 씨, 이 두 사람은 선후배 관계로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어 보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 갈등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에 치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소문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고요.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박 씨는 과연 자신의 몸에 어떤 독성 물질이라던가 약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앞서서 박 씨가 119에 신고를 할 때 중독이란 단어를 썼었잖아요. 저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약물을 내 몸에 투여하거나 내가 마시거나 이런 계획이나 어떤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럼 119에 신고해서 그냥 중독이라는 단어를 바로 떠올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전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박 씨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저 중독이란 단어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김 씨가 주도적으로 박 씨에게만 보거독을 먹게 했을 가능성이 높음과 동시에 박 씨도 박 씨 입장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약물을 내가 먹었다. 그게 드링크든 뭐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인지하고 섭취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생각지 못한 보거독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이유로 드링크와 약물을 인지하고 먹었는데 거기에 보거독이 있다는 사실은 사망할 때까지 몰랐을 거다. 다만 자신이 약물을 먹었다는 건 인지했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앞서 쭉 정리를 해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의 죽음에는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었어요. 하지만 뚜렷한 증거나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수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사건이 그냥 사고사로 결론 짓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인가? 제 마지막 의문점이 이거예요. 만약 모든 것이 김 씨의 의도된 어떤 살해 계획이었다면 이 사건은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사건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누군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경찰도 인지하고 있었을 거다. 다만 이미 두 사람 다 사망했고 누구 한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라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CCTV 영상도 그렇고 의심스러운 정황과 어떤 발견된 물건들, 부검 결과 이런 건 있지만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유력 용의자가 살아서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느끼셨겠지만 이 사건은 부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어요. 부검 전문가의 노력과 계속된 실험으로 보거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론도 도출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결정적인 두 사람의 사망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수 없었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